그린지방이 오디오북 89? 그 숫자를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혀끝이 묵직했다. 마치 오래된 장롱 문을 열 때처럼 삐걱거리고 무거웠다. 이제 큰 수술은 어렵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담담하게.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의 눈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 있었다. 마치 날씨를 알려주듯, 저녁 뉴스를 전하듯 그는 내 생명의 남은 시간을 숫자로 환산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무서움보다 허무함이 먼저 왔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것이 내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병실 창가에 앉았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다. 커튼 사이로 모이는 가로등 불빛이 가물거렸다. 저 멀리 누군가의 집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관절염 탓인지 두려움 탓인지 알 수 없었다. 메모장 앱을 열고 첫 줄을 썼다. 내가 남기고 싶은 건 후회인가, 용서인가.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결혼식 날 신부가 신었던 새하얀 구두, 첫 월급으로 아내와 함께 가전제품 가게에 가서 고른 전기밥솥, 그 밥솥으로 지은 밥을 처음 먹던 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된 것 같네요. 그때 우리는 26과 25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은 미안한 얼굴들.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사람들,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그날부터 기록하기로 했다. 내 인생의 장부를 정리하듯 하나씩 되짚어보기로 했다. 이것이 회고록인지 고백인지 유서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글을 끝까지 쓰지 못하면 나는 영영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다. 27. 그때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당당했다. 첫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은 날 나는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계약직 배지를 정규직 배지로 바꿔 달았을 때 그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이 금메달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정규직이야. 5년만 버티면 과장 달 수 있대. 10년이면 집도 살 수 있어.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지 그땐 미처 보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버티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7시 버스를 탔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웃었고 동료들과는 술자리에서 허튼 소리를 하며 친해진 척했다. 퇴근 후에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야근이라는 명목 아래 나는 점점 집이 아닌 회사에서 살았다. 아내는 가끔 물었다. 당신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다음 주 일요일엔요? 아이들이 놀이공원 가고 싶대요. 그때까지 보고서 마감인데 다음에 가자, 응? 다음은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랐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에 있었지만 동시에 없었다. 입학식 날 나는 회의실에 있었고 졸업식 날 나는 출장을 갔다. 생일날 나는 접대 자리에 있었다. 그 대신 나는 돈을 벌었다.
승진했고 연봉이 올랐고 집을 샀다. 30평대 아파트, 34째 층,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집. 입주하던 날 아내는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그때 아내가 웃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본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왜 울어? 그냥 좋아서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 몰랐다. 그건 포기의 눈물이었다는 걸. 아내는 그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췄다. 나는 과장이 됐고 차장이 됐고 부장이 됐다. 하지만 웃음은 잃었다. 승진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형, 요즘 바빠? 그렇게 물어오는 전화에 나는 항상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답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집에서는 아이들과 대화가 끊겼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나를 아빠가 아니라 그 분이라고 불렀다. 엄마, 그분 오늘 들어오세요. 식탁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대화는 멈췄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여유가 생길 거야. 그때 가서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아이들이랑 밥도 먹고 그러면 돼.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영원히 끝나질 않았다. 40이 됐을 때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 나는 입학 축하 자리에서 아들에게 물었다. 대학 생활 어떠냐? 재밌냐? 네. 친구들은 괜찮고?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네. 그게 전부였다. 우리 부자는 서로에게 네와 이상의 말을 나누지 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쉬어요. 돈은 충분히 벌었잖아요. 뭔 소리야? 아직 애들 대학도 안 끝났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당신은 애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뭔데? 아빠요. 그냥 같이 밥 먹어주는 아빠.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5세 정년퇴직을 했다. 회사에서는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줬다. 30년 근속, 모범사원, 헌신적인 직장인. 그런 말들이 오갔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나는 웃으며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퇴직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졌다. 출근 시간.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거실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고 있었다.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자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엔 형, 요즘 뭐해? 밥 한번 먹자. 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점점 줄어들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 요즘 집에서 빈둥거려.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평생 버티는 법만 배웠다. 퇴직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전화가 왔다. 형님, 저 기억하시죠? 김 과장이모. 회사 후배였다. 나보다 10살 어린 똑똑하고 말 잘하는 친구. 퇴직 직전까지 나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 당연히 기억하지. 무슨 일이야? 형님, 제가 요즘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요.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형님 투자 생각 없으세요? 그는 1시간 넘게 설명했다. IT 관련 사업이었다. 그럴듯하게 들렸다.
나는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퇴직 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그뿐이었으니까. 나는 5,000만 원을 투사했다. 퇴직금의 절반이었다. 형님,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꼭 성공시켜서 2배로 돌려드릴게요. 그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전화를 걸면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 중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들렸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회사를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 후 석 달 동안 나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발레를 널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괜찮아요. 우리 그래도 집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너졌다.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돈이면 우리 여행도 가고 너한테 좋은 것도 사줄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그냥 당신이 건강하면 돼요. 그때 깨달았다. 아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뜻밖의 편지가 왔다. 김 과장이었다. 아니, 이제는 김 씨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님께 3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저는 지금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께 받은 돈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형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올림.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처엔 화가 났다. 잇?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다야?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어?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도 나처럼 외로웠겠지. 그도 나처럼 절박했겠지. 그날 밤 나는 답장을 썼다. 용수야, 편지 잘 받았다. 돈은 됐다.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도 네 나이 때 비슷한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사실 용서할 것도 없다. 네 탓이 아니라 내 욕심이 컸던 거니까. 식당 잘 되길 바란다. 언젠가 기회 되면 밥 한번 먹자. 형이. 편지를 붙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때 깨달았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66에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피로였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숨이 찼고 다리가 부었고 소변 색깔이 이상해졌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투석.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해야 하나요? 평생입니다. 평생이요?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주 3회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매번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기계와 연결되어 피를 걸렀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다. 투석을 받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쓰러져 저녁까지 잤다. 밥맛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매일 들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투석실에서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저씨, 여기 처음이세요? 아니요, 1년 됐어요.
그래요. 나는 7년째예요. 7년이요? 그럼요. 투석 시작할 땐 나도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익숙해요. 아저씨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진짜로. 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살고 싶더라고요. 손주들 얼굴 보고 싶고 봄에 꽃 보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도 아직 보고 싶은 게 있나? 그때부터였다. 나는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투석실 창밖을 보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봄에는 개나리가 피었고 여름에는 장미가 피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었다. 겨울에는 눈이 내렸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나를 살게 했다. 아, 올해도 봄이 오는구나. 아, 올해도 여름이 오는구나. 아, 올해도 가을이 오는구나. 그렇게 계절을 세며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투석을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 이제는 정말 익숙해졌다. 기계의 삐 소리도, 바늘 꽂는 통증도, 투석 후의 피로도, 모든 게 익숙해졌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다. 환자분,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내가 진짜로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살아있는 사소한 것들이 더 선명해졌다. 창밖에 매화 한 송이, 간호사의 짧은 미소, 그리고 오래된 친구에게서 온 문자 한 줄. 형, 밥 한 번 먹자. 그 한 문장에 하루가 따뜻해졌다. 75. 아내가 먼저 갔다. 갑작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흔들어 깨우려 했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심근등색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고통 없이 가셨을 겁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아이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다. 하지만 3일 후 모두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때부터 집이 너무 넓었다. 30평대 아파트가 100평처럼 느껴졌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모든 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싱크대 위에 고무장갑, 베란다에 화분, 옷장 속의 옷들. 나는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다. 치우면 진짜 아내가 사라질 것 같았다. 78. 큰아들이 전화했다. 아버지, 양로원 알아봤는데요. 괜찮은 데 있어요. 나 양로원 안 가.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자주 못 가잖아요. 양로원 가시면 식사도 챙겨주고 간호사도 있고. 됐다. 나 괜찮다니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아이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젊은 날엔 부모보다 세상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부모란 자식의 목소리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존재라는 걸. 82.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이 힘들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걷기는 어려웠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일이 됐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층까지 내려가고
마트까지 걷고 장을 보고 다시 집까지 올라오는 것.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전쟁이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넘어졌다. 그냥 평범하게 걷다가 이유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터져서 과일이 굴러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쳐다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일어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굴러간 과일들을 주워 담았다. 집 멀어요?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떠났다. 나는 비닐봉지를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굽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이게 나인가? 83. 노후자금이 바닥났다. 퇴직금은 사기 사건으로 절반이 사라졌고 남은 돈은 투석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아내의 장례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 남은 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뿐이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숫자들이 줄지어 빠져나갔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고기는 사치가 됐다. 과일도 사치가 됐다.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를 먼저 봤다. 이건 너무 비싸. 이건 할인 상품이네. 그렇게 계산하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한때는 억 단위의 돈을 꿈꿨었다. 부장 시절에는 통장에 8자리 숫자가 박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000원, 100원까지 세며 산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난해질수록 작은 것들이 소중해졌다. 할인마트에서 산 두부 한 모, 동네 슈퍼에서 얻어온 덤으로 받은 파 한 단, 마트 시식코너에서 먹은 소세지 한 조각. 그런 것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85. 어느 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다. 오늘은 어디 가지?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 있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다. 나는 혼자였다. 그래도 나갔다. 그냥 집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쉬엄쉬엄 벤치에 앉아 쉬고 다시 걷고 또 앉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들도 언젠가 나처럼 늙겠지. 그리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겠지. 시간은 정말 빨랐다.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를 한 바퀴 돌고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갔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밖에 나와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네, 그냥 좀 걸으려고요. 날씨 좋죠? 요즘 날씨 딱 걷기 좋아요. 그러게요.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주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귤 몇 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왔다. 이거 드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할아버지 매일 지나가시는 거 보면 기특해요.
저희 아버지도 산책 좋아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귤을 까먹었다. 달았다. 눈물이 날 만큼 달았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86. 어느 봄날 아침. 창문을 열자 국화꽃 향기가 들어왔다. 아니, 국화가 아니었다. 개나리였다. 아파트 화단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또 봄이 왔구나.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아직 세상이 내게 향기를 주는구나.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야 알았다. 그날부터 나는 작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일을 적었다. 4월 3일. 오늘 개나리를 보았다. 노랗고 예뻤다. 4월 5일. 마트에서 계란이 세일이었다. 10개에 3,000원. 쌌다. 4월 7일. 투석실에서 간호사가 웃으며 인사했다. 기분이 좋았다. 4월 10일. 둘째 딸이 전화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물었다. 고마웠다. 4월 15일. 오늘 비가 왔다. 빗소리를 들으며 낮잠을 잤다. 평화로웠다. 그렇게 적다 보니 하루에도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다. 87.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기 싫었다. 노인정에 가면 정말 내가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웠다. 노인정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혼자였고, 모두 외로웠고, 모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처음 간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 사세요? 104동이요. 아, 거기요. 나는 108동. 여기 자주 와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요? 여기 괜찮아요. 점심도 나오고 사람들도 좋고 자주 오세요. 그 할아버지는 84이었다. 혼자 살았고 자식들은 미국에 있었다. 1년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한다고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여기 오면 덜 외로워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함께 노인정에 갔다. 점심을 먹고 장기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말했다. 노인네들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옛날 이야기, 자식 자랑, 아픈 데 이야기.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맞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오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다. 나는 노인정 관리인에게 물었다. 김할아버지, 요즘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네? 심장마비였대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난주까지 웃으며 장기를 두던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다니. 죽음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이었다. 예고도 없이, 인사도 없이. 나는 그날 밤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다. 10월 12일. 오늘 김 할아버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프다. 하지만 그와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고맙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도 언젠가 갑자기 떠날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88. 큰아들이 찾아왔다. 몇 년 만이었다. 아들은 훨씬 늙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다.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평원은 잘 다니세요? 투석 빠짐없이 받고 있어.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한참 후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도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나도 내 부모님한테 그랬으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괜찮아. 나 이제 다 내려놓았어. 너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냥 가끔 전화라도 해줘.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집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다. 아들은 짜장면을 먹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 짜장면 맛 기억나세요? 응?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랑 둘이서 짜장면 먹었잖아요. 여기서요. 그랬나? 네.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랬구나.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의 직장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렇게 2시간을 함께 있었다. 아들이 떠날 때 나는 현관문까지 배웅했다. 잘 가거라.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천천히 와도 돼. 아니요,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문이 닫혔다. 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맙다, 아들아. 89. 의사가 말했다. 이제 큰 수술은 어렵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편안해졌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날 저녁 나는 지금까지 써온 메모들을 다시 읽었다. 몇 년 동안 적어온 문장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삶이 들어 있었다. 개나리가 피었다. 귤을 얻어먹었다. 아들이 전화했다. 오늘 투석이 덜 아팠다. 비가 왔다. 간호사가 웃었다. 이런 평범한 문장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나는 이제 묻는다. 나는 아직 더 살 가치가 있을까? 세상은 대답하지 않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인생은 가치로 재는 게 아니다. 흔적으로 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있음 그 자체가 의미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했던 시간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 나는 마지막 메모를 적는다. 10월 20일, 내일은 조금 덜 아프기를.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평생 나는 성공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어떤 역할도 진짜 나는 아니었다. 진짜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외로운 사람이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이제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오늘도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본다. 노을이 붉게 번지는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간다.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저 새가 날고 있다는 것, 하늘이 붉다는 것, 그것만으로 아름답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온다. 환자분, 저녁 식사 나왔어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다 좋아요. 요즘 입맛이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미소 지르며 나간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하나 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매일 보던 얼룩이다. 그 얼룩조차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안녕, 친구야. 오늘도 여기 있구나. 혼잣말을 하고 나는 웃는다. 미쳤나? 천장 얼룩한테 인사를 하다니. 하지만 괜찮다. 이제는 모든 게 괜찮다. 저녁을 먹고 창밖을 본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졌다. 밤이 왔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진다. 저 불빛 아래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잠들고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나처럼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그 생각을 하니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문자다. 둘째 딸이다. 아빠, 오늘 병원 어땠어요?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사랑해요. 나는 답장을 쓴다. 괜찮아. 많이 안 아팠어. 천천히 와도 돼. 아빠도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밤 10시. 병실에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창밖에 불빛만 가물거린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밥 먹을 수 있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덜 아프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잠에 빠져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뜬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따뜻하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손을 움직여본다. 움직인다. 발도 움직여본다.
움직인다. 통증이 있다. 어제보다 덜하다. 조금 덜하다. 나는 미소 짓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른다. 신에게 하는 말인지, 세상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냥 고맙다. 간호사가 들어온다. 환자분,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네, 짐 갈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복도를 걷는다. 다른 환자들이 보인다.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다. 하지만 모두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식당에 앉아 아침을 먹는다. 미역국과 밥, 간단하지만 맛있다. 맛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밥을 한 숟갈 떠먹고 나는 또 웃는다. 식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다. 창가에 앉아 밖을 본다. 오늘도 세상은 돌아간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새들은 날고 바람은 분다. 모든 게 평범하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다. 나는 핸드폰을 꺼낸다. 메모장을 연다. 그리고 적는다. 10월 21일.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팠다. 감사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창밖을 본다. 하늘이 파랗다. 구름이 떠간다. 저 멀리 비행기가 날아간다. 나는 속삭인다. 나는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을 하고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평온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쉰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나는 계속 살아간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일은 조금 덜 아프기를.